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는 순서죠.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된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패널 네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소개해드리죠. 문 대통령, 경제 기초 체력 튼튼하다. 가짜 뉴스 경계해야 된다. 국무회의에서 신용평가 언급하며 허위 정보가 시장 불안감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굉장히 좋고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때문에 오히려 더 해를 미치고 있는 거다. 흔들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자 야당,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기인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성장률 하락 속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발언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에 대한 전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 부분이 있군요. 여기 보시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전망입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여기서 말한 우리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기존에 전망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이요. 그리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성장에 관한 경제에 관한 얘기도 있었지만 가짜 뉴스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 얘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 때도 가짜 뉴스 문제 있다.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던데 두 번째 나오는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 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 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환경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했었죠. 신하들도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임금님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낼 수 없어서 그대로 아름답습니다라고 거짓말했었죠. 그리고 군중 속의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님이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계에 대해서는 아마 단순히 이걸 심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정보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반 경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계는 최근 10년, 20년 이로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로 경제 심리를 왜곡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전에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을 보신다라면 아마 그런 말씀은 조금 덜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표현을 쓰셨네요. 자, 현구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가짜뉴스 문제가요, 굉장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금 우리 DH 문제에서 봤지만, 지금 사실은 한국 콜마 회장이 사퇴한 것도 어찌 보면 그 유튜버 방송을 틀어주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그 건데.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렇죠. 거기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처럼 된다. 어찌 보면 이제 뭐 경제 폭망하고, IMF, 거기서 물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제 한국 경제가 곧 이제 망하고 이제 IMF가 온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본에서도 많이 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들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자체적인 그 자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게 나가지 않는데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유튜버 특히 유튜버겠죠. 페이스북, 트위터보다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수익과 관련되다 보니까 많은 뷰가 나오면 어쨌든 광고를 많이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계속 자극적인 뉴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부의 좀 그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약간 해를 미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최강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과장된 전망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평화경제라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과장된 전망일 수 있거든요. 평화 경제란 이 자체를 과장된 걸로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거는 지금 바로 우리는 눈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경제 통합이 되고 통일이 예. 돼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의 2%밖에 안 되는 북한 경제를 갖고 와서 예. 일본을 이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인데 예. 당장의 평화 경제가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예. 이 뭐 판단하시고 그걸 발표를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경제가 엄중하냐면요. 예. 지난주에 예. 전 세계 43개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평균이 2.1이 나왔어요. 스탠다드 차터드에서는 1.0을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1.8 했죠. 노무라는 1.4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가 않아지고 있고요. 1점대면은 다른 약간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 뭐 된다고 OECD에서 보면 중간 정도 예. 한다고 하지만 워낙 편차들이 있고 또 부분들이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딱 한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예. 미국과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두 개 다 뒤진 거는 이거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보다 성장률도 뒤지고 실업률은 실업률도 더 뒤지는. 높다. 네, 그만큼 진단이 바라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료도 가능한 거고요. 예. 너무 지금 국민들에게 예. 경제가 튼튼하다, 평화 경제면 된다. 예. 이것이야말로 희망 고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경제에 대해서 엄중한 그런 판단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강욱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경제 진단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에는 분명히 예. 대통령의 판단은 아니실 거고 예. 주변에 있는 경제 참모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하고 현장을 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운갑 해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그 어제 워딩은 예. 과도한 불안 심리에 대한 경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일본과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과거 이제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인 지표를 보면 뭐 얼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SNS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디스라든가 S&P의 우리나라 지금 신용등급이 AA, 그러니까 최상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두 단계, 한 단계가 더 높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그러니까 높습니다. 외환보액을 보더라도요. 예. 97년에 한 200억 달러에서 지금 한 그 4천억 달러, 20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 단기 외채 비율도 보면 2008년에 한 80% 넘던 예. 것이 지금 30%대로. 그러니까 이 같은 정확한 수치,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여러 외환보액 등등을 보면은 예. 기초 체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초,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 기초의 부분에 있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위기론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예. 대통령의 어제 그 말씀 중에 뒤에 예. 부분에 가면은 그런 표현을 하죠. 산업 체제를 바꿔야 된다. 예. 그것은 뭐냐면 현재 실물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것이죠. 예. 전체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에 예. 적극 대응하지 못한 측면, 고용의 문제.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멈춰서도 안 되고 산업 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경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어제 대통령 얘기는 예. 경제 위기론을 지나치게 부각을 시켜서 불안 심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만큼은 그 상황은 아니다. 예. 다만 지금의 경제,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예. 당연히 지금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뭐 또 다른 뉴스 속에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고 있는 어떤 불안 그런 감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대응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죠. 그렇습니다. 기초 체력 자체에 대해서는 지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무슨 마치 지금의 모든 실물 경제나 고용 이 지표까지 예.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그건 엄연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봐주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글보 기사입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한일 갈등, 정부 자작극.
뭐 이런 얘기를 인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걸 한 건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인용해서 회의에서 했는데 이제 여당은 좀 크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자 여당 일베 게시판 수준의 발상 뭐 이렇게 맹비난을 합니다. 정의당도 제1야당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직접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화이트 리스트에 처음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준 그때는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시킬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높다, 무리한 요구를 한다, 차라리 철수해라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스로 철수하게끔 만드는 작전이 아닌가. 그것이 자작극의 핵심이 아닌가. 어제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의미심장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일본 극우파조차도 상상 못했던 억지와 막말의 종결입니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마저 팔아먹을 것 같은 자유한국당의 개탄스러운 정신세계와 뿌리 깊은 부일에 온 국민이 질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정우택 변호사,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정미경 지금 최고위원이죠. 예. 되게 급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원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었는데 수원이 예.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거의 다 이겼거든요. 아마 이분도 지금 어디로 출마할 건가 고민할 것 같은데 아마 수원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뭐 이순신 배 12척 얘기했을 때도 세월호 한 척 얘기로. 예, 세월호 한 척 얘기도 그것도 그렇죠. 인용해서 했습니다. 인용이 했습니다. 예.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보면 예. 약간 인용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어쨌든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일본과의 문제도 우리 정부의 문제고 미국과의 문제도 우리 정부의 문제다. 이 외교의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 이 프레임으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를 비난해볼까 이 생각 하나밖에 없는데 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과의 문제도 방위비를 지금 5배나 지금 더 늘려달라는데 네.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일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아베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지 왜 공격을 하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좀 조급하다 보니까 막 던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변환보 변호사,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뜨겁고 강한 언어로 이 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이제 차갑고 좀 단호한 언어가 이제 그 중도층을 결집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내년 총선을 이기고 국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좀 뜨겁고 강한 언어보다는 차갑고 냉정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단시간에 그냥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이제 좀 뭔가 차갑고 좀 이성적인 대책들을 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환보 변호사께서 뭐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좀 아쉽다는 표현을 좀 강하게 풍기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철수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몸값 치솟는 빅텐트 기둥 안철수. 표현이 눈길 잡네요. 몸값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빅텐트 얘기가 있는데 기둥이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평화당 탈당파 이어 한국당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한국당 입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안철수 전 대표 측근, 가상 복귀설 멈춰달라. 자꾸 왜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조기 복귀설 지나 나선 측근들은 이런 조기 복귀설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보수 통합 등판론의 사실무근이다. 국민적 부름 있을 때 들어올 것이다. 국민적 부름. 이런 얘기도 나왔군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중도, 실용, 개혁, 민생의 4가지 가치를 동의하는 재정치 세력이 빅텐트에 모여가지고 기존의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그 정치 상황이라는 게 이제 대단히 가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민적 부름이 있을 때 언제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기사 보시면 몸값이 치솟는다 그리고 빅텐트의 기둥이란 표현이 있는데 최영학 교수님 네. 이 두 가지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는 순간 예. 새로운 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 지금 뭐 영호남의 어떤 갈등을 없애기 위한 게 바른미래당의 어떤 창립 그런 예. 의지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우리 뭐 어떤 살아갈 길 나갈 길 하는데 지금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데 거기에 안철수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온다? 예. 저는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자기 살 길을 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돼요. 이거 모두 다 자기 목숨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빅텐트라는 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우갑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을 앞두고 여러 변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예. 기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임시 천막이 될 것인지. 지금 저분들 뭐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든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 그만큼 이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안철수 전 대표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럼 안철수 대표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이용을 위한 것이냐 그거는 뭐 답은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정말 마음을 비우고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하겠다라면은 예. 뭐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예.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될 리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예. 저는 뭐 당장의 어떤 위기론 속에 또 마땅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를 부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예. 지금 당장에 안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 지금 여러 가지 갈등 구조인데 지금은 아니고 제가 뭐 연말이나 뭐 일정 시점에 들어와서는 내년 총선의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기지개를 펴는 것은 뭐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은 예상이 됩니다. 정국택 변호사, 뭐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 여의도에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총선 전에 오냐 안 오냐인데 예. 결국은 아마 지금은 뭐 해봐야 뭐 큰 이득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에도 오는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총선 전에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정치에 활동은. 복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태극기입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의 이 태극기. 건곤감리가 파란색이고 태국 모양도 조금 다르죠. 이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입니다. 1890년 고종이 외국 교문이었던 오원데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건데요. 이 태극기는 광복절인 내일부터 일주일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말썽쟁이입니다. 누가 보라색 피를 흘리기라도 한 건지 아님 물감을 흘린 건지 바닥이 온통 보라빛인데요. 범인은 바로 이 녀석,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껍질과 과육 모두 붉은색을 띠는 이 열대과일, 용과를 갖고 놀다 이렇게 만든 건데요. 바닥도 바닥이지만 목욕후에도 색이 빠지지 않아서 이 말썽쟁이들은 한동안 보라색으로 지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택배 상자입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 입었던 옷 등 소지품을 담아 집으로 보내는 이 상자. 택배 받고 군대 간 아들 생각에 괜시리 눈물 흘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공군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상자를 보급했습니다. 기존의 전투기 대신 군인 캐릭터가 그려져 있죠. 군은 훈련병 가족들이 군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상자 보시고 우시는 어머니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저런 상자 부드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